지금부터 한국교육행정학회 학문후속세대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아 본 세션을 진행하게 된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김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문후속세대 세션 3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은 14시부터 17시 10분까지 총 70분, 3분 연구자의 발표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토론자의 리뷰 및 참가자의 질문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각 연구자의 발표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게 됨을 양해 구합니다. 15분 이내에 꼭 끝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토론자의 논문 리뷰와 참가자 질의 및 발표자 응답 시간은 모든 연구자들의 발표 종료 이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송광자 선생님께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조직 문화 개선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광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조직 문화 개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제가 연구 참여자로 있고 교육과정부장으로 있는 A고등학교 사례 그리고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우리는 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될까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미래 사회는 3초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초저출생의 시대에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증대되는 뷰카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OECD에서는 교육혁신 프로젝트 2030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하고 있고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갈등과 딜레마 역량, 새로운 가치 창조와 변혁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설계도나 마찬가지인 이 2030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 평가의 전환, 그리고 모든 교과와 각 지역과 단위 학교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방식의 수업,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창의 융합 혁신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교 학사 제도, 교원, 학교 공간 조성, 지역 협력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유연화, 개방화, 수평적 다양화를 통해서 고교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것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넘버원 교육으로서 1등부터 100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온리원을 지향하는 교육, 모두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학교 교육 환경과 정책의 빠른 변화가 학교 현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정책이 이제는 단편적 접근과 분업화보다는 종합적, 협업적 업무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조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업무 추진 방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계론적 관점에서 유기체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환경 대응과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여전히 관료제적 이원 조직의 틀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연구 처방들도 보면 여전히 기존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경 변화와 무관한 업무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 업무 분장이라는 것도 분절적, 분업화 방식으로의 처방적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학교 조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인 복잡계 이론, 복잡계에 적합한 학교 업무 방식 모델로서는 애자일 조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학교 문화를 좀 개선해 나갔던 A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재현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이론적 배경으로는 간단하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점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모두는 책임교육,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그리고 학생 성장, 이제는 성취평가제 중심으로 예전에 등급제라든가 이런 상대평가제가 아니라 경쟁이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인 성취평가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학점제형 학사제도 등 이 자체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뿐만 아니라 졸업 이수 제도까지 완전하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의 고교 학사 혁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이수 미이수가 25년부터 도입이 되게 되고 교육부 안에 따르면 도입 기반 마련은 22년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졸업 이수 학점이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한번 부분 도입이 되고 본격 시행되는 25년부터는 졸업 이수와 성취평가제까지 전면 도입되는 단계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학교 교사가 제공하는 획일적 교육이 학생 수요에 따라 선택 중심, 개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가 미리 예측하고 정해줄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되고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게 됩니다. 교원의 수급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그리고 시간표 작성, 이 공강 발생 등등등 모든 것들이 학생 수요에 따라 큰 변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연히 학교 내부에서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모호성, 복잡성 등은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추진의 과제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함양 수업 평가, 이를 위해서 개별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며 과목 개설의 다양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교육인데 그 가장 기반이 되는 정책 과제로서 학교 협업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 협업 문화는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과정부라든지 전담부서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기존의 분업화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고교학점제라든 패러다임 제시만 있었지 조직을 바라보고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조직의 인식 관점에서 제대로 된 그 협업에 기반한 분업화라던가 제대로 된 재구조화 설정에 있어서는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잡계 이론적 종합적 관점에서 이제 학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복잡계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을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복잡계 구성의 주요 개념으로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혼돈이나 초기 조건의 민감성, 경로 의존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의 시사점을 보자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건 조직을 문화 개편을 한다거나 문화를 개선할 때는 초기 개입이나 초기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은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초기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조직화라든지 자기 복제 기능이 초기 설정된 그 모양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복제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초기 개입과 초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자기 조직화가 있어야만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열린 시스템으로 내부와 외부의 역동성과 상호 증대성, 복잡성을 증대시켜줄 필요가 있고 창발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나 이런 규정보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방향성만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질서와 의사결정은 구성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로 의존성은 어느 조직이나 있게 마련인데 혁신에 있어서 늘 있게 마련인 그 단계에 일어나는 갈등과 딜레마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원칙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이고, 공진화라는 건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내외적인 요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개선 과정 자체가 학습 조직으로서 구조화, 재구조화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조직 방법론은 기업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론인데 이거를 적극 좀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애자일이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이 자체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걸 창출한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고, 기존의 팀과는 다른 애자일 팀으로의 우리가 조직 문화가 개편이 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 방식이 애자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애자일 조직의 이런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애자일 조직은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이 모형은 이미 복잡계를 설정을 두고 있는 조직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피라미드형의 관료제적인 상명 하달식보다는 분산형의 네트워크형의 이런 리더십 체제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역할과 규칙,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애자일 조직의 특성들로는 공유된 목적과 비전, 권한 위임을 받은 네트워크 팀 구조, 빠른 의사결정과 학습 사이클, 역동적인 사람 중심 모델, 차세대 기술 활용 등이 애자일 조직의 특성으로 들고 있고, 애자일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초안만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투입하고 그 수요자들이죠. 학교로 따지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겠죠. 그들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을 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나중에 좀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조직 문화의 방법론과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애자일 조직은 고교학점제에 적합하다. 고객 중심이라는 건 학생 중심으로서 이미 학생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전환점으로 적용하기가 좀 타당하다라고 보였고, 조직 문화 개선 시사점은 분산형 네트워크, 학교 관리자의 권한 위임,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 체제 구축, 빠른 학습 사이클과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투입 실행 수정 보완 갈등 모순 공론화 과정들을 빠르게 하면서 과정으로서의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학습이라는 건 집단 지성에 기반해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많은 기업에서도 애자일이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양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애자일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 인식 전환에 따라서 실행이 제대로 설계되고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발휘되어야만 이거는 성공적인 과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팀과 일반 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놓았는데요. 네, 연구 방법은 제가 직접 교육과정 부장으로서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올해는 조직 전반의 업무 추진 방식의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고요. 회의 자료라든지 문헌 자료, 내부 소통 자료나 참여 관찰 인터뷰 등등의 자료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사례 연구를 좀 소개를 하자면, 소통과 협업 문화 만들기가 애자일을 접목한 소통과 협업 문화를 만든 사례인데요. 그 과정으로는 이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 때문에 진단과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투입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고요.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보완과 평가의 단계. 그래서 이런 그 조직 문화 진단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관리자와 교육과정부 직원으로 내려가던 탑다운 방식이 됐을 경우는 1인 특정인만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특정인이 공립학교에서 순환 보직의 형태로 됐을 때 그 특정인이 빠지게 되면 그 조직의 그 혁신 원동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보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 조직 진단이 있었지만, 이거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 요인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초 시대 교육과정 고교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에 맞는 구성원의 인식과 업무 추진 모델로서 조직을 애자일하게 전환하자라는 거였고, 공유된 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네트워크 외부와의 뭐 소통이라든지 복잡성을 훨씬 더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교차 이질적 집단을 구성을 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열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정교원의 의사결정 참여 방안도 구축을 했고, 이런 애자일하게 빠른 실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TF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교육과정부장의 역할도 좀 명료화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평가 확산을 통해 많은 구성원들이 어려움은 있었으나 보람이 있었다, 배움과 성장이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양한 교원들의 참여도와 확산이 되었고, 업무 방식이 다른 업무로 확산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교육과정 운영 규정의 구체화라던가 어떤 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명료화되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사점으로는 뭐 이런 조직 변화의 원동력을 좀 몇 가지 써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업무 재구조화가 이제는 이 학교라는 것이 관료제에 적합한 업무도 있고, 이원 조직, 수업과 평가 같은 이원 조직에 적합한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애자일 모형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의 처방전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업무를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업무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세밀하게 분화돼서 보여야 될 것 같고, 독자계 관점에서 업무 분장과 업무 경감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리더십 교육이 지금까지는 교사들 하면 수업평가 쪽에 연수 컨설팅이 집중돼 있는데,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기존의 교장에게 관리자에게 있던 모든 리더십 역량들이 각 구성원,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라든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나 리더십이 같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교 조직의 개선, 컨설팅 모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투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애자일 모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모형을 이렇게 지금 다 교차적인 애자일한 방식으로 이런 연구들이 이제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교학점제라는 학교 현장에서 당면한 교육정책 문제 해결 과정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학교 조직문화 개선에 정말 좀 새로운 관점인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발표해 주신 송광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감사합니다. 입장하신 참여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논문 리뷰와 참가자 질의 및 발표자 응답 시간은 모든 연구자들의 발표 종료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황정훈 선생님께서 중학교 학교폭력이 인접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교육학회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제 연구는 중학교 학교폭력이 인접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실제 경험에서부터 출발한 연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의 학교폭력들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한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주관의 실태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령 및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상급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발생이 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한다거나 또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하거나 심지어 성매매를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학교 폭력 발생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상급 학교의 영향력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이후 다시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면 등교 상황에서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학교 폭력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크게 가정 환경, 학교 내부 환경, 학교 외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학교 외부 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 주변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예를 들면 CCTV나 조명, 사각지대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또 학교 주변에 있는 그 유해업소, 즉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유해 환경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또 학교 폭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간 공간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자는 인접해 있는 상급 학교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학교 외부 환경이라는 이 범주의 개념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단위 중학교 학교 폭력이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학교 폭력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서더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서더랜드는 모든 범죄 행위는 인간의 행동이 그런 학습된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즉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접촉, 관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9개의 가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선행연구 분석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유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2018년, 2019년 2년간의 경기도 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을 하였고, 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의 자료도 같이 수집하여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층 모형을 활용하였고 1수준에서는 학교 수준, 2수준에서는 지역 수준을 활용하였습니다. 투입 변수들은 우선 표본 수 자체는 경기도 전역에 중학교가 총 627개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를 매칭해서 총 451개의 표본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는 인접 초등학교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 그리고 독립 변수는 기준점이 되는 중학교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 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간의 거리, 통제 변수로는 학생 수, 상담교사 유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1수준에서 투입하였고 2수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비율을 시군 수준에서 투입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표본을 어떻게 매칭을 했느냐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접 초등학교의 기준이라는 것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200m를 응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유해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200m의 거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범주라고 정부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m를 응용해서 연구자는 두 학교 간의 직선거리 200m를 더한 400m를 기준으로 하여 중학교 하나를 정하고 그 중학교 주변에 400m,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상록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 표본은 이제 중심이 아니라 이 경계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400m를 재었을 때 상록초등학교가 들어온다 하면 이 상록중학교와 상록초등학교를 매칭한 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칭을 할 때는 학구가 동일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물리적 환경을 공유하는지를 위해서 통학로 동선을 고려하여서 매칭을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모형을 검증해서 이 수준에서의 즉 지역 수준에서의 분산을 확인을 하였고, 본 분석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그 인과관계를 보는 거다 보니까 한 학기 전에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즉 T-1 시기가 독립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T 시기가 인접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되어서 학기 수준으로도 분석을 하고 연도 수준에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기술 통계 값은 심의 건수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는 평균 3.6건에서 8건 정도,
그러니까 뭐 3, 4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기당. 그리고 종속 변수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한 건이 채 안 되는 학기당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가 실제 발생 심의 건수는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평균을 냈을 때 그 매칭 표본 간의 거리는 한 244m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규성 검증해서 종속 변수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먼저 무조건 모형 검증 결과입니다. 분석을 총 4가지로 했는데요. 4가지 모두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서 ICC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ICC 값이 뭐 20% 이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 연구는 지역 수준까지 고려해서 다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값에 크게 개의치 않고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본 분석 결과입니다. 네, 분석은 크게 학기 단위로 3가지 버전으로 분석을 하였고 연도 단위로 하나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이제 이 분석 3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왔습니다. 즉 2018년도 1학기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18년도 2학기 인접초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이전 학기에 한 건 증가하면 그 다음 학기 초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약 0.052건 증가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도 2학기가 2019학년도 1학기에 주는 영향을 본 것이고요. 분석 3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거는 이제 연도를 총합했을 때도 2018년도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2019년도 다음 연도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인접 초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학구 단위의 초중등학교 공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학구별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구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을 활용해서 인근 초중등학교가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예방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정례화하면 보다 구역 단위에서 그 인접해 있는 학교폭력의 빈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둘째, 상급 학교와의 공동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재 각각의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폴리스라든지 학교 지킴이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별 학교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계해서 수행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교 급 간의 교류 빈도를 높이면서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먼저 학생 수준의 변인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 변수의 유닛이 학교 단위였기 때문에 학생 수준의 변인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생 수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학생 수준의 변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둘째, 학교 밖 환경 관련 변인이 통제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면 안 되지만 이제 운영하고 나서 적발되는 그러한 업소들이 있는데요. 이 관리가 단위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점이 한계점이었습니다. 또 셋째로 사회 경제적 변인이 정밀하게 통제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학교 알림이 데이터에는 이 SES 관련 변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시군 수준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내의 시와 군 수준에서의 저소득층 비율 변인을 이 수준으로 투입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SES가 학구 단위로 정밀하게는 통제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넷째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의 변수들이 학교 알림이 상에 미입력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 알림이 데이터는 아마 교사분들은 아실 테지만 단위 학교의 교사가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잘 입력했는지 입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뭐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분석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다섯째로 범위 내의 다른 인접 학교에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자가 매칭한 이 400m 이내에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우선적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만 매칭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접해 있는 다른 학교급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중 학교 밖 환경에 있어서 기존의 범주화된 요인들, 예를 들면 CCTV나 어떤 조명 수준, 통학로 환경, 유해시설, 사각지대 이러한 요인들에서 더 나아가 인접 상급 학교의 학교 폭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밖 환경의 범주를 확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접 상급 학교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별 접촉 이론에 기반하여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 분석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해 주신 황종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입장하신 참여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논문 리뷰와 참가자 질의 및 발표자 응답 시간은 모든 연구자들의 발표 종료 이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서유림 선생님께서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 분석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서유림입니다. 네, 저는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신현석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먼저 저는 교육행정체제 개념 및 구성을 개방체제 이론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먼저 남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이렇게 4가지의 체제 이론의 구성 요소로 그다음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같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고요. 연구 방법에서 분석 모형과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 결과를 이 3가지 구성 요소에 각각의 이러한 준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북한과의 너무나도 오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정치학, 군사, 경제학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학 연구가 조금 되기는 했었는데요. 교육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소홀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 연구가 어려운 게 교육은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고 관련된 정보들을 다른 여타 북한학 관련 주제와 마찬가지로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조직 및 운영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고려할 문제이고 또 교육이란 개인과 국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교육 행정체제와 북한의 교육 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를 위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남북한 교육 행정체제 비교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통일 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먼저 개방체제 이론이고요. 네, 그래서 환경,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해서 환경과 맥락 이렇게 아래 4가지 각각 2가지씩 나오는데요. 먼저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외적 조건이고요. 그다음 맥락은 그 외적 조건, 이 환경이 교육이라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현실에 대한 것이고요.
네, 목표는 교육행정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 공권설, 조건 정비설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가치는 목표 설정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서 전문성이나 이념성, 형평성, 수월성, 자유, 효율성 등으로 경쟁 대립하는 그런 상충되는 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구조와 작동 과정으로서 구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법과 조직이고요. 작동 과정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성과는 산출과 영향과 구별된 아웃컴으로서 가시적, 비가시적 결과를 함께 이야기하고요. 평가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그 행위 자체, 그다음에 그 평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먼저 남한의 교육행정 체제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권력의 상호 견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56배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무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시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분배에서 지역차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복지까지도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가 추구되고 있지만 미성숙한 면이 아직도 존재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다양한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가치관이 혼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이 교육 행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입장 차이를 표면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법규 해석적 목표와 조건 정비적 목표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는 지향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치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우리가 교육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최근에는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간섭, 자주성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2006년 이후부터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성격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고 약간 터부시되었던 교육의 정치적 성격이 최근에는 좀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조입니다. 먼저 법과 조직인데요. 법은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발령 법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가 지도와 감독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네, 조직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청와대와 여기 국회 입법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렇게 교육부에서 그 아래 이렇게 그 지방교육청과 그다음에 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이런 위계적인 구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작동 과정입니다.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 지배 구조에 대한 지배 구조 방식에 대한 갈등, 통치 이념 갈등, 지방교육 자치 권한에 대한 갈등 등이 발생하면서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존재하지만 또 한편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요. 행정적 개입이나 사법적 개입 등 다양한 방법들로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과입니다. 성과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떻게 조달되고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소극적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교육 행정이 많이 발달이 되고 고도화되면서 얼마나 교육 활동 목표를 잘 달성하는데 뭐 정책들이 그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평가입니다. 본래 우리 교육은 굉장히 신성한 그런 영역으로 인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1995년 문민정부의 5.3일 교육개혁안 이후로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도입이 되고 자율성이나 책무성 등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뢰해야 되는 걸로 다 이제 인식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은 중앙교육행정기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등이고 그 주체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환경은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념성을 중시하고요. 교육에서 당성, 노동, 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라는 김일성의 사회주의적 교육태제라는 1977년 이것은 그 북한 교육의 바이블인데요. 여기에서도 아주 대놓고 그 이념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양, 자유, 분권이라면 북한에서의 정치는 일치와 단결,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지금 사회주의 계획경제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부작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2006년 유엔 대북 제재 이후로 계속 대북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만성적인 결핍이 존재를 하는데요. 무상교육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네, 교원의 인건비, 뭐 북한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다음에 이과대학 같은 이런 대표적인 대학들에도 교원 인건비들이 지불이 되지 않고 배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환경은 시장 경제화의 그런 변화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자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사회 문화적 환경인데요.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그런 고전적인 사회주의 시스템 체제 국가들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포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발전해야 되고 얼른 성장해야 된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도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결과를 중시하고 단기적인 목표 설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념상 집단주의가 추구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들은 무시가 되고 있고요. 통제와 감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관료적 조정 기대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료한테 의존하고 그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교육의 목표는 이념 해석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의 지시를 충실하게 그렇게 따른다. 그리고 당은 아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행정의 목표이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 목표는 집단과 체제를 위해서 명확하고 수단적인 성격이고 우리나라는 약간 교육의 목표, 교육 행정의 목표가 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잖아요. 북한은 경쟁적이지 않고 아주 유일하고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 복종이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현상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전문성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문성을 강조하면 굉장히 뭔가 반동적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념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일 시대 80년대 이후부터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영재교육, 거기선 수재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김정은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영재교육이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출신 성분에 따라서 원래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똑똑하면 누구나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조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당이 있고요. 노동당이 있고 여기 내각은 이제 행정 가 해당하고요. 여기는 입법기관인데요. 이 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기관의 당이 아니라 그냥 그 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기관이 이 아래로도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은 당의 굉장히 주요 요직의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이 내각의 아니면 인민회의의 그런 요직을 함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당 조직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작동 과정인데요. 당의 조직인 만큼 당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당과 내각의 그 교육 행정 조직들은 당과 내각의 이중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방인민위원회들은 우리나라 이야기는 지방자치제도처럼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의 하나로서 특수한 행정을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의 특수성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성과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는데 교육 행정이 작용했는지가 바로 성과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잘 실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상을 통제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고요. 그런 통제 강화에 대한 그 평가의 주체로서 이제 당에 있는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그런 평가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원들이 항상 그 모든 교육 조직과 또 학교에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선행연구를 고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교육과 행정, 그다음에 북한과 남한 이런 식으로 한번 좌표평면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육과 행정, 북한 교육 행정이고 그다음에 북한 교육 행정과 남한 교육 행정을 비교한 입번이 바로 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의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2차 자료를 활용해서 보면 지금 연구한 거를 보면
2010년대 연구는 2005년도 연구를 참고하였고 2005년도 연구는 90년대 연구를 참고하였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서 좀 자료가 좀 이렇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면도 있는데요. 사실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필요도 없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남북한 비교 연구의 경우 그냥 단순 비교한 연구들이 많고 적절한 분석들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 연구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분석들을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탈북자들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한 3만 명이 좀 넘는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이제 중국 접경 지역에 있던 분이고 평양에 아예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그냥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교육 행정, 행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신뢰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타당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관심을 가졌던 여기 6번의 경우입니다. 먼저 신현석 교수님의 2005년 연구에는 이제 분석 증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남북한의 그런 교육 행정을 비교하였고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앙지방 단위학교 행정으로 의무교육 정책, 교육제도, 대입제도, 고등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법령에 근거해서 지도 통제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비교 모형은 이와 같이 오픈 개방체제 모형이고요. 네, 그다음 분석 증거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그중에서도 행정적인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가치가 여기서 추가하는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맥락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법과 구조는 법과 조직은 잘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그 과정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운영되는지가 합리성이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효용성은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평가 결과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효용성에 해당합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작은 변화를 가지고 너무 크게 이야기도 안 되고 어차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의한 거는 단순히 다른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쪽의 논리들을 잘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남한은 이 교육행정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남한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훨씬 풍부하고요. 그러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잘 통제되어 있는 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로 인한 교육행정 행위들이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시킬지는 의문이고요. 물적 자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도 없이 계속 통제만 하면 반작용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가치의 환경 및 맥락 적합성입니다. 네, 남한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북한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령당 대중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한다라는 말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는 김정일이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념성 아주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수월성도 사회주의 이념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경제난에 비추어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조의 체계성입니다. 남한은 아주 체계적인 것으로 보여 있고요. 그다음에 권력의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도 목표에 맞게끔 잘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은 체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관련 법령들은 잘 되어 있지만 이 당의 유일적 용독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같은 이념 원칙은 굉장히 초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조직도 내각을 당이 처음부터 장악함으로써 아주 잘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동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한은 부패 지수가 45위, 북한은 176인데요. 180국가 중에 176이면 더 아래가 꼴등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동 순위가 있기 때문에 꼴등입니다. 네, 그래서 남한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이익의 침해나 비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북한은 합리성이 결여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법적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성이 높은 편이나 그러나 성과 결과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가치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너무 신자유주의적 이런 성과 평가는 교육의 주요 가치를 훼손한다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성과도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뇌교육과 민족 간부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잘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영재교육과 과학기술 교육은 굉장히 큰 북한의 체제 유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평가의 효용성입니다.
평가의 주체가 다양하고 다양한 평가 방식과 체계적인 방식, 결과가 공개되고 반영된다는 면에서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북한은 한류 과정의 특이성 걸리는데요. 그냥 결정자, 집행자, 평가자가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활용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재투입이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네, 환경과 맥락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배경도 파악할 수 있고, 저는 중요한 게 이게 양보 가능한 차이점인지 양립 불가한 차이점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준다. 분석 툴을 사용했다는 면이 연구의 의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별의 차이와 배타성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통합의 방안을 잘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작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9년에 북한학 그 석사과정을 마치고서 보트를 타고 북한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이 북한이 진짜 있구나 였습니다. 우리가 있지만 없는 존재로 너무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북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탈북 북한 배경 학생이 약 3,000명, 탈북자들의 한 10%가 북한 배경 청소년입니다. 90%는 공립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수는 적지만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발표를 마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순한 표면적 비교에 그치는 연구가 아니라 남북한 교육 행정체제의 환경과 맥락을 분석해서 행정체제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교육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통합 방안 설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서효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앞서 안내 말씀드린 대로 토론자의 논문 리뷰와 참여자들의 연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실은 20분도 채 남지 못한 관계로 긴 시간을 배정해 드릴 수가 없음에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우선 사회자이자 토론자인 제가 오늘 발표해 주신 논문들에 대해 리뷰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자 선생님의 연구는 고교 학점제라는 당면한 정책 사례를 연구 주제로 선택해서 기존 관료제와 이완 조직의 틀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관점의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한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다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조금은 다른 맥락인 교육의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도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좀 더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정훈 선생님의 연구는 학교 외부 환경이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적 확장을 위해 차별 접촉 이론에 기반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에 의한 인접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더불어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위해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자면 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이 지점에 대한 보완만 하면 훌륭한 연구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위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분석 1에서 분석 3으로 진행될수록 통계적 유의도가 조금 사라지고 있다는 점. 역으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인근 중학교로 진학하여 학교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유림 선생님의 연구는 남북한 교육행정체제의 현 상황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 행정체제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통합 방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자 본인도 한계로 지적하신 대로 연구 분석을 위해 문헌 자료를 넘어 다양한 인적 자원과의 면담 자료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연구의 보탬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교육행정체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치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두 체제를 단순한 몇 가지 증거를 활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리뷰를 마치고 각 발표 논문에 대한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발표자들의 논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논문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발표자 분들에게 뭐 묻고 싶은 내용은 없으실까요? 예. 참여자분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방금 토론자로서 리뷰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처음 발표했던 순서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 3분 이내로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송강자 선생님, 이어서 황정훈 선생님, 서유린 선생님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강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애자일 방식을 학교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좀 명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리뷰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업에 있었던 조직의 행동을 그대로 들여오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라든지 기업은 문화적 차원에 있어서 그 성과평가 측면에 있어서는 보상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라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 실행 방식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분산적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빠른 학습 사이클과 고객 맞춤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 체제는 공립과 사립이 만약 있다라고 했을 때 고교학점제와 같은 이런 새로운 정책적 혁신이 들어오면 사립학교는 극명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아주 선도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룹과 아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룹이 있다면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만큼의 위기의식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딘 면이 있고 영부성도학교 모집을 해보아도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들이 구성원들의 참여 의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은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애자일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고객 맞춤형이라는 인식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말로만 하는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학생의 선택에 따른 진짜 학생의 선택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빠른 사이클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 자체가 학습이 되는 구조에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았고요. 우리 학교는 여전히 조직 내에서도 보면 저희 이런 추진 과정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거 이대로 실행해도 괜찮나요? 라는 뭔가 불안 심리가 늘 있으시고 상위 구조에서의 지침이라든지 명확하게 뚜렷한 게 내려오지 않으면 스스로 만드는데 두려움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 문화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허용적인 범위를 좀 넓혀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걸 말할 시간이 있을까요, 교수님? 2분 이내로. 네. 구체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초기 민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진단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그 선행 연구들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거나 기존의 다른 정책 변화에 있어서의 혁신 과정을 연구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연구들은 주로 사립학교라거나 농어촌처럼 아주 작은 구조로 보통은 관리자의 의지로 추진을 한다거나 이런 모형들이 많이 있고 일어난 조직을 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한 사례라면 이건 아예 설정 자체를 정말 교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모형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설계를 통해서 투입을 했을 때 정말 이게 될까라는 거에서부터 뭔가 그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한 거는 아니고 일단 설계를 하고 투입을 해보고 나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았을 때 그 역동성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리뷰 의견을 주신 걸 통해서 느꼈고요.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나 많이 길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런 분산적 리더십에 있어서 각 역할 수행이 굉장히 잘 일어나야만
이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냥 모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교육과정부장이 됐던 교장 선생님이던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학교 현장도 조직 그 기업 문화처럼 수업 평가만이 아니라 이런 그 외의 업무 처리 역량이라든지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정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김성화 교수님 귀한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 학기 차수가 올라갈수록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진다.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본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표본을 잘 보시면 2018년, 2019년 두 학기에서 이제 총 4개 학기인데 그 이유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외부 효과를 보려면 등교 상황에서의 표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2개 년도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 2개 년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만 해도 이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게 수기로 직접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교수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제 분석은 횡단면 분석인데요. 일종의 학기 기준으로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해서 한번 종단으로 보면 그래도 내생성을 좀 통제하면서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인근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그 미치는 그런 어떤 연속성,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부분을 직접 검증을 하려면 이제 연도 단위로 데이터가 또 많이 있어야지 다층 성장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 2021 데이터는 활용할 수가 없고 이제 2022년부터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추후에 연구를 보완할 때는 말씀 주신 이 부분도 후속 연구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유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한데 아직 박사가 못 됐습니다. 소유름 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소유름 선생님. 네, 제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연구를 디자인할 때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인터뷰가 아니었고요. 이제 북한에서 2001년부터 낮은 선봉 외국인 투자 유치 위원장을 하셨던 김도철 목사님 계십니다. 15년, 16년 정도 하셨다가 이제 핵무기 관련 정보를 이제 유출했다는 것으로 이제 노동 교과서에 좀 계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과 그다음에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로 한 20년 동안 또 북한의 각 지역을 다니셔서 그 당원들과 함께 일을 하셨던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이 두 분의 인터뷰를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인터뷰를 좀 이렇게 그 행정 관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지역을 다녔던 분들은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가지고 가셨던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지만 그 한국인 분들이 오히려 더 타당성 있는 그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설계한 대로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국가 정치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 몇 가지 증거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그 분석 증거나 다양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연구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연구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연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경쟁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더 시간을 더 드릴 걸 그랬네요. 지금 시간은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신 그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 여기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조금 질문이나 혹시 더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약 3분 정도는 더 있으니까 혹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예, 김상환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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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재학 중인 윤기현입니다. 지금 예, 제가 선생님. 사정상 이제 비디오를 지금 못 켜고 있는데 황정훈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그 연구에서 혹시 저희 이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학교 폭력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뭐 그런 생각은 어떻게 이제 배제할 수 있을지,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갈수록 좀 더 이제 자유분방해지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좀 그냥 단순하게 늘어나는 경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배제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학교 폭력이 단순하게 시일이 지날수록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레셔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제 학교 폭력의 빈도가 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 부분은 근데 만약에 진짜 사실 지금 여태까지 학교 폭력의 어떤 그 빈도의 그래프를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확 늘어나기도 했지만 최근 뭐 꾸준히 그게 어떤 정비를 하는 그래프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좀 불규칙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어떤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만약에 앞으로 꾸준히 학교 폭력이 뭐 늘어났다. 예를 들어 뭐 2010년대, 2020년대까지 데이터가 쌓인 상황에서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 부분을 어떤 모델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할 때 이제 학교에서는 빈도가 점차 그냥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오늘 발표를 너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예. 채팅창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요. 아, 예, 예. 예, 저한테 주신 이보미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 온라인 예. 학교 폭력에 예, 맞습니다. 이 학교 폭력 심의 건수라는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변수 안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그 심의되는 일들은 온라인 사건들, 오프라인 사건들, 뭐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뭐 SNS 관련된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다 다루어지는 건수고요. 물론 이 건수 안에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구분되어 가지고 분석이 되지는 않고 그냥 심의 건수 그 자체로만 분석이 되지만 실제로 학교 폭력 범주 안에는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아우, 뒤늦게 또 이렇게 다들 질문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훌륭한 연구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네, 참여해 주신 이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문 후속 세대 세션 3부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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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